이렇게 된, 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또 미국 정부도 사실은 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EUV 장비라 그러죠. 요즘 그 굉장히 핫한 그 ASML의 중국 수출을 계속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EUV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이 회사의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건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TSMC한테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입김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EUV 장비를 50대, 그리고 삼성이 25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그 출고량이 한 40대 정도 되는데, 이거를 30대는 TSMC한테 보내는 거, 삼성은 10대뿐이 안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삼성 그 이재용 총재가, 이재용 부회장이 ASML도 한번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비는 3대 1로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의 수출을 막고 ASML에 몰아주는 이유는 사실은 ASML이 생산하고 있는 EUV 장비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뭐 수출을 하면은 이 기술을 사용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 사실 ASML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약간 압력을 행사해서 TSMC에 지금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TSMC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TSMC가 애리조나에 지금 짓고 있는 그 공장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사실은 자기 나라의 반도체 공장, 자기 나라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갖다 공급하도록 압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저희 나라하고 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좀 미국 정부가 TSMC를 갖다 밀어주기로 작정을 하면서 약간 삼성이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정말 기술이 저는 잘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많아서 네. 미국부터 얘기를 해야만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그렇죠. 군사 세계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ASML의 어떤 거를 미국이 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그렇죠. 방향을 틀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뭐 ASML 자체도 뭐 긍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워낙에 그 TSMC가 먼저 주문을 했고 우리 생산량도 적고 TSMC가 또 워낙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기들 고객이다 보니까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 EUV 장비를 나눠주는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EUV 장비를 중국에 팔려고 시도를 한 거는 사실이고요. 주문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 주문을 ASML이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경제 기술적 차원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국에 일정한 압박이나 어떤 저걸 하고 있는데 그 대만이 그에 호응하는 형국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예.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보완할 수 미국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저는 저기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해서 좀 균열이 간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어떤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그 개인이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의 그 경제계라든가 정치계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던 바가 요 때부터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좀 멀리 보면 옛날부터 저기 아담 스미스 때부터 쭉 뭐 개몽주의 사상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소득이 높아지면은 시민 의식이 배양이 된다. 그래서 항상 저개발국에 미국이 원조를 할 때 너네들이 잘 살게 되면은 좀 더
글로벌 그 커뮤니티의 건실한 시민으로서 협조할 수 있을 그런 시민 구성을 갖다 비중을 높인다 이런 그 외교 전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중국을 봐왔고 중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에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점점 잘 살고 되면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믿고 자유주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01년인가요? 그 WTO 가입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쭉 나와갔는데 그 이후에 중국이 보여준 행태가 미국 조야의 그 엘리트들 시각에서 보면 뭔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도 미국 약간 그 외교 쪽 그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말하자면은 그 몽테스키가 얘기했던 젠틀 커머스라고 하는 그 가설이 그거거든요. 잘 살게 되면은 자유를 갖다 숭상하게 된다. 이게 중국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제는 더 이상 했다가는 얘네들이 하는 그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을 대체하고 자기네가 패권국을 우뚝 서겠다라는 시각에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우리가 지금 경제력 그 시장도 잃지만은 미국이 중시하는 자유사상도 침해받을 수가 있다. 이런 그 위기의식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논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 대한 저항감은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나쁘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저는 반드시 그것만은 있는,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커오면서 특히 ICT 쪽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웨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 보안에 위협을 주고 미국에 있는 내부 정보를 빼가는 그런 매개체로 작동하고 이런 게 자꾸 보도가 되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단순하게 저는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게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만든 그 독특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조화에 깔려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반드시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정책이 바뀐 게 그 월드뱅크를 갖다 대체하는 그 국제은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1대1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몽을 부르짖고 이게 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지금 그걸 자기네 내외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게 정황이 많죠. 그 다음에 미얀마를 손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인도양 부분에 있는 자기네 중국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건 이거는 얘네들은 우리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갖다가 해치고 거기 플러스 정치면에서도 전체주의를 갖다가 가져올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서 그러면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대만이 2015년을 경계로 해서 미국 편에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이나 삼성전자는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한국과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 보고서들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고서들을 봤을 적에 이런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삼성은 미국에 붙었고 하이닉스는 중국에 붙은 것 같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장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영역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쪽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고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덜 된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공장 같은 거나 어떤 생산 어떤
그 공장을 갖다 크게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양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럴 적에는 좀 중국에 붙는 것이 유리한 제가 것도 있고요. 얘기를 더 이렇게 확 끌어올리면,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그 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출마 선언 뭘 하면서 예. 균형 외교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균형 외교가 그 얘기일 거로 보이는데, 어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이 그 중국과 친하게 지냈던 2015년 이전이 사실 균형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중국을 경계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친미 외교고 그 이전은 뭐 친중 외교다 이게 아니고 사실 대만은 2015년 이전에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는 균형 외교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관계를 조금 끊고 지금 미국과 이렇게 하는 그 친미 외교로 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외교라는 거 자체가 사실 뭐 이런 걸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외교를 한다고 우리가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만의 사례의 경우 그 균형 외교에서 친미 외교로 가면서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것 같거든요. 좀 더 안정되고 좀 소득도 좀 늘어나고 또 기업도 좀 활성화되고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다면은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계속 균형 외교를 외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아까 대만하고 한국이랑 산업 구조를 어떻게 비교하셨냐면 대만은 좀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중국에 복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미국 편에 서면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활성화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처지가 다른 것처럼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그래도 되는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작죠. 거예요? 그래도 작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그 균형 외교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뭐냐? 저는 그래요. 이게 시계추가 있으면은 양쪽에 무게가 있으면 이게 양쪽이 맞아가지고 수평으로 돼 있는 게 균형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저울의 그 중심점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쪽이 무거우면은 이쪽으로 중심으로 옮겨야죠. 저는 균형 외교의 골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게 균형 외교죠.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나 그게 약간의 방향성은 틀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만은 이제 판단이 쓴 거죠. 경제적으로는 옛날에는 삼각 무역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화친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옛날 삼각 무역 했을 때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이 크면 자기네들도 같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홍색 공급망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이렇게 많겠구나 라는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얻을 게 없다 그러면 판단은 명확해지죠. 정치적으로는 미국한테 의존적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지금 중국한테 얻을 게 없으면 당연히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건 그 지적 관심사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홍색 공급망을 할 때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의 경제적 번영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안보상 미국하고 적대를 하려면 대만을 끌어들이는 건 매우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중국이 조금 모자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미국이 사실 세상 어느 나라가 미국이 옛날 돈 퍼주면서 기술 이전해주면서 자기 시장 내주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저기 미국이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너네들한테 줄게라고 해서 딜을 한 거죠. 엘리트들이. 오케이.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진정으로 일국 저기 양안을 갖다 통합을 하겠다. 대만 인민을 갖다가 중국 인민으로 보섭을 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었다면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걸 감수를 했었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게 모자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중국이 미국과 같은 1등 패권 국가 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대만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다면 대만의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됐죠. 네. 사실 2015년 이전에 대만의 경제는 굉장히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절 뭐 현재도 좀 현재 일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젊은 이들의 그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 그러면서 물가나 봉급이 오르지 않은 30년 동안의 세월이 있지만 그거는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플레이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연봉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올랐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팍팍해지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신경이나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사실 일개성으로 정치적으로 일개성으로 보면서 경제적으로도 다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복속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오늘 흥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부터 예. 홍콩의 자유화 운동, 요 미얀마 사태, 한국의 청년들의 요거까지를 한번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2015년 경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들어섰을 때, 예. 중국이 대만, 중국이 미얀마,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했는가. 근데 중국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좋은 기회가 됐고요. 자, 오늘의 중심은 연구원 제이신 것 같아서 먼저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죠. 저요? 예, 예. 짧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저는 대만이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겪은 게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중국하고 우리 간에 한번 동태적으로 보자고요. 현재 경제적으로만 본다면은 그동안에는 한국하고 중국 간에는 약간의 서로 윈윈하는 면이 있었어요. 국제분업 체계 상에서 서로 이득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동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서로 경합되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한국한테 줄 생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미국처럼 열어주지를 않아요. 두 번째, 미국처럼 기술력에서 한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산업이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우리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살짝 밑에 일부 추월을 했더라도 그거는 일부고 많은 부분이 한국보다 살짝 밑에 있거든요. 한국을 추월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면 기술 면에서 우리한테 여유를 가질 게 전혀 없죠. 그러면 기술 경합 단계고 시장은 안 열어줄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입니다. 제가 여담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옛날에 제가 한국은행에서 어떤 국회 컨퍼런스 할 때 IMF 북경사무소장이랑 우연한 기회에 갔던 자리에서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포도주 2잔 마시면서 약간 취기가 올라오니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양 서구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중국이 정책을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책 변경을 할 때
항상 중국 정부는 그 위에 있더라. 어떤 제도가 있으면 중국 정부도 그 안에서 그 룰에서 룰 팔로워가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옛날 절대 왕정 시대의 그 왕들처럼 치외 법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느냐면 중국 정부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법을 만들 뿐이지 우리는 그걸 준수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중국 그 엘리트들이. 그래서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산업구조 정책을 갖다가 발빠르게 나가야죠. 지금 전기차 시장 중국이 발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발 묶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 조정에서 발빠르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중국은 지금 치고 오고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죠. 그 민간 합동으로 특히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옛날 그 뭐죠 그 경공업 우리가 60년대 처음 경공업 할 때 석유화학단지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공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화학단지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스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TV 할 때 민간 합동 컨소시엄 만들어도 정부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정부의 역할은 내가 볼 때 성공 사례를 제가 눈시켜 봐도 찾지 못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기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그런 역할이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걸로 제 믿음을 짓죠. 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연구원 제이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그 마지막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반도체 얘기를 했다시피 재작년 해가지고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풀 꺾였죠. 그게 주저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두 번째 반도체 굴기, 세 번째 반도체 굴기가 없을 거냐. 중국의 조선 굴기가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 세 번은 없을 거냐. 중국은 공산주의고 나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가 한 산업에 몰빵으로 하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예산만큼을 쓸 수 있어요. 한 산업에. 그러면은 조선 산업을 만약에 발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한번 그 대량의 자금을 갖다 조선 산업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실패하면은 또 한 번 투자하고 한 여러 번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 한 번 막고 반도체 굴기 한 번 막았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 중국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나라 산업을 갖다 육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불법적인 침탈, 그러니까 인재 빼가기, 뭐 M&A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몇몇 그 좀 앞서가는 기업들이 좀 그 정부의 도움 없이 중국의 이 거대한 파도에 혼자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들에게 좀 적절한 지원,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뭐 정치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다각도의 지원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방법을 좀 속히 좀 정부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대만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살펴봤고요. 이것은 최근에 한국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 교사 같은 거라서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미래 대한행동 경제 토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